지금 현재 여전히 대공황 수준의 S&P 500 지수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좀 불안한 점이 있거든요. 이 하반기는 제가 보기에는 변동성이 계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 위험한 신호들을 몇 개 이제 제가 꼽자면 지난번 촬영을 보니까 2021년 9월 24일이더라고요. 그때 코스피가 3,125였어요. 그 날짜에. 근데 그때 이제 영상에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이제 주 톤의 매너 중 하나가 경제 버블, 네. 이제 위기가 온다 언급하시면서 글로벌 시장 위험을 파악하고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 분산 투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때 그 말씀을 자기의 이제 포트에 잘 적용하신 분은 사실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 위험한 시즌에 굉장히 뭔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온 거기도 한데,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왜 그렇게 분석하셨고, 그 다음에 현재 버블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 빠진 걸까요? 네. 일단 그때 얘기를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면요. 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강세장에는 3년차 신드롬이 있습니다라는 걸 강조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대공황 이후에 13번의 강세장을 분석해 보니까 13번에 걸쳐서 너무나도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첫 1년 차에 이 13번 평균을 내면 이 S&P 500 지수 상승률이 47%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둘째 해로 가면 12%, 그리고 셋째 해로 가면 한 4%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3년차 신드롬이라 그러면서 이걸 굉장히 걱정을 했었느냐. 4%가 올랐지만 떨어진 적이 무려 5번이나 있었고요. 이게 평균적으로 4% 올랐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이 시장의 중반에 있어서는 엄청난 하락을 겪었다가 상승으로 간신히 마감한 적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 이걸 3년차 신드롬으로 불렀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신드롬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바닥입니다, 충분히 싸졌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마다 약간은 걱정되는 게, 사실은 이 3년 차에 쉽게 이걸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증시가 얼마큼 고평가가 돼 있느냐가 좀 중요한데요. 이제 아까 김 작가님이 이제 증시를 한번 지금 현재 얼마나 평가가 돼 있는지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증시를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쉴러 PE 지수라고도 하고, 이걸 케이프라고도 하고, 혹시 이제 김 작가 TV 많이 보신 분들은 벌써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로버트 쉴러 교수라고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맞아요.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인 게요. 대부분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들이 자산 가격 따위에는 다들 이렇게 고고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쉴러 교수님은 부동산 가격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이런 S&P 500 지수가 얼마나 크게 변해왔는지를 계속 연구하셨던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쉴러 PE 지수를 한 게 뭐냐면, 현재 S&P 500 지수가 미국 역사상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지수가 아닌 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는 퍼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미국 사람들은 PE 레이쇼라고 더 많이 불러서 PE 지수라고도 하는데, 이걸 보통 나눌 때 그냥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는데, 요거 간단하게 10년 평균 주당 순이익으로만 바꿔주면 쉴러 PE 지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 지수를 왜 사용하냐면, 원래 뭐 일시적인 호황이 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들의 순이익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확 늘었다가 확 줄었다 하거든요. 요걸 10년 평균으로 하면 그 기업의 가치 또는 S&P 500 지수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버트 쉴러 교수가 이 140년에 걸쳐서 쉴러 PE 지수를 이렇게 계속 이제 추적하면서 이걸 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S&P 500 지수는 20세기 후반에 생긴 거 아니냐? 네, 물론 그렇죠. 그래서 S&P 500 지수 20세기 전반기 그 이전 건 어떻게 했냐면 가상의 S&P 500 지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S&P 500 지수에 대해서 얼마나 고평가 저평가를 이렇게 해봤더니, 이제 쉴러 PE 지수 그래프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너무나도 특징적인 그림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프에서요, 쉴러 PE 지수는 역사적으로 평균이 17이었습니다. 17. 그리고 중간값은 16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대충 기업들이 한 가치가 S&P 500 평균으로 주당 순이익의 17배, 16배 요 정도가 중간값 또는 이제 평균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30을 넘었던 적이 미국 역사상 딱 3번 있습니다.
30 넘으면 와 이건 정말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구나. 엄청난 버블인 거죠. 네, 엄청난 버블인 거죠. 그 버블이 언제였냐? 그 무시무시했던 세계 대공황 때. 그때 딱 30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버블이었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바로 닷컴 버블이거든요. 아. 근데 그때가 44였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버블이다라고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44였고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위기 직전에도 30을 좀 넘었었는데 요거까지 포함해서 코로나19 위기가 오면서 돈을 마구마구 푸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랐냐면 38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30보다도 훨씬 더 높았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김 작가 TV에 출연하고 있는 이날에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여전히 30을 넘더라고요. 아,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으니까 이제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 그런 유튜브 썸네일이 네.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전히 대공황 수준의 S&P 500 지수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좀 불안한 점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슐러 PE 지수가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 왜 많은 증시 전문가들이 버블이 아니라고 막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많았잖아요. 저도 사실 지난해 경고를 하는 이런 어떤 방송을 하거나 유튜브 출연할 때마다 악플이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맞아. 그래서 뭘 안다고 이러느냐, 뭐 이런 것부터 지금 시작해서 뭐 증시 3천 얼마고 뭐 4천 갈 수도 있다는데. 4천 넘을 텐데 무슨 왜 물을 진가가 끼얹는 소리 하냐.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뭐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까지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는데도 그걸 정당화하는 논리가 뭐였냐면 바로 금리였거든요. 금리가 인류 역사상 이렇게 낮은데 무슨 상관이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 작가 TV에 제가 출연한 지가 이제 한 8개월 됐잖아요. 그렇죠. 그 8개월 사이에 변한 게 있죠. 바로 금리가 정상금리를 향해서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세상은 이제 끝나가는 거죠. 초저금리 상황이 아니라 이제 정상금리는 최소한 될 것이고 심지어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 우리가 정상금리라는 건 기준금리가 연리 2.5%거든요. 근데 점도표가 이미 3.5까지 평균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정상금리보다도 더 높은 수준까지 올릴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슐러 PE 지수가 뭐 한 29, 30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현재 상황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그러면 뭔가 싸다고 담으려고 하는 분들은 아직은 조심해야 한다. 네. 그럼 하반기는 올해 하반기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 건가요? 이 하반기는 제가 보기에는 변동성이 계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이 위험한 신호들을 몇 개 이제 제가 꼽자면 사실은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입니다. 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처음으로 걱정하기 시작한 게 지난해 1월에 제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희 KBS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떤 분하고 1대1 맞짱 토론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 그분은 인플레이션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뭐냐면 파월이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파월이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잘 알고 전문가고 그다음에 세계 금융 정보를 다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인플레가 오면 본인이 다 막을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안 온다고 했으니까 안 온다. 그리고 2008년에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는데 2020년이 뭐가 다르다고 오겠느냐라는 논리였고요. 제가 이제 2020년 1월부터 이제 걱정했던 21년 1월부터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제 연말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 이유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2020년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연준에서 양쪽 하나만 계속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연준과 중앙은행 사이의 거래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과 은행 사이에서 끝나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이 파월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재정 지출로 이분들이 돈을 얼마나 풀었느냐. 한 2년여 만에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이 두 분이 풀었던 돈이 6조 달러입니다. 아주 사이좋게 3조씩 풀었어요. 6조가 아니고 네. 6조 달러. 네. 엄청나죠? 지금 환율로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7,800조 원입니다. 7,800조 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두 대통령이 풀었는데 7,800조가 얼마나 큰 예산이냐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제가 알기로 600조 원 정도 600조인가요? 됩니다. 네. 그렇게도 비교가 가능한데 이렇게도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2019년에 미국의 1년 예산이 4.4조 달러였어요. 자, 1년 예산에 1.5배 가까운 돈을 이걸 뭐 2년 만에
추가로 1년 예산 따로 있고 여기다가 돈을 더 뿌린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억울했겠죠. 전임자는 막 3조 달러 풀면서 일종의 돈 쓰는 맛이 있었는데 나만 못 푸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푸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돈을 직접 받게 되는 게 이 양적 완화하고 다른 점인데, 양적 완화는 은행하고 거래로 끝나지만 재정 지출로 풀린 돈은 정말 개인한테 돈이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갖고 있다가 언제 돈을 쓰느냐?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위드 코로나, 요거 콩글리시라서 요즘에 일상어로 회복 이래야 되죠. 근데 이제 익숙한 위드 코로나 같이 쓰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와 함께 문제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동안은 아니 코로나 시국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무도 돈을 못 쓴 거예요. 그리고 다 이 돈들을 들고 있었죠. 그래서 네, 미국 사람들이 저축을 시작했어요. 원래 미국 사람들은 저축 안 해요. 그 아시다시피 전부 다 그냥 바로바로 쓰거나 심지어 월급도 아직 못 받았는데 그걸 다 땡겨서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축을 하기 시작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M2라 그래서 광의의 통화. 이게 뭐냐면 주로 은행 예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2의 증가율을 보면 미국 사람들이 은행 예금을 얼마나 증가했는지 좀 가늠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다음에 1년 동안 2.4%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이번에 얼마나 늘어나냐? 똑같은 1년 동안 26%가 늘어났어요. 10배가 넘네요. 10배가 넘죠. 그래서 딱 그 지표를 보는 순간 이건 인플레 온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인플레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파월을 참 믿으면 좋겠지만 파월이라는 사람은 참 믿기가 힘든 이유가, 이분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분의 임기가 2022년 2월까지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 임기 동안 경제를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야 이분은 연임이 될 거고, 실제로 연임이 됐죠. 그러다 보니 제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걱정을 했던 건데, 문제점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이제 눈앞에 다가온 상태고 점점 가속화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모르는 상태고. 자, 제가 이제 시그널로 걱정하는 세 가지가 이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지금 현재 현실로 왔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시그널이 금리였는데 금리 관련해서 나쁜 시그널이 다 잡혔어요. 제가 이제 김작가 TV에 나왔을 때 강조했던 거,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고, 경기 침체는 보통 7개월에서 18개월 뒤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예외 없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됐죠.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경과로 보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보통은 이런 경우에 경기 침체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것도 굉장히 위험한 신호고요. 또 하나 위험한 신호가 환율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화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달러화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제가 이제 김작가 TV 출연하기 이제 전날, 어제죠. 어제 드디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300원을 넘었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신호인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1,300원을 넘었던 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 때가 아니면 없었거든요. 지금 위기도 안 왔는데 1,300원이 넘은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고요. 아, 진짜 역사적으로? 네, 그런 셈이죠. 그래서 지금 환율까지 위험 신호가 잡힌 겁니다.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건 진짜 무서운 게, 돈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신호가 환율인데, 지금 이 1,300원이요. 그냥 된 게 아니고 우리 정부가, 그리고 금융당국이 진짜 온갖 방법으로 지금 1,300원 안 넘게 하려고 최근 한 달여 동안 진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넘었는 거죠? 네. 외환보유고가 줄고 있어요. 이 외환보유고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이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외환보유고를 써서 지금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기재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은행에서도 가끔씩 나와서 원화 가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두 개입됐죠. 돈도 진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1,300원이 넘었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지금 환율이 생각보다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V 시그널로 걱정했던 세 가지 신호가 지금 현재 다 안 좋은 신호가 잡힌 상태라, 이럴 때 그렇다고 해서 100% 위기가 온다든가 100%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상당한 확률로 적어도 50% 정도는 놓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걸 좀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는요, 무조건 주가가 언젠가는 오를 테니까 이렇게 싸졌는데 왜 주식을 안 사세요? 라는 말에 너무 거기에 신뢰를 하는 건 지금은 조금은 안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자님께서는 지금 뭐 주식을 사야 하는 타이밍인지 팔아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지금 사면 안 된다라는 이제 입장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저는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왜 투자하세요? 왜? 저는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을 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사실 50대 50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지금 또 V자 반등 또 할 수도 있죠. 그걸 뭐 어떻게 누가 예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 파월 연준 의장, 제가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연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금융 수장으로 돌아왔어요. 연임하신 다음부터는 이분이 저는 트루스텔러가 됐다. 이제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연임이 성공한 다음에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도 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젠 네. 전 파월 의장을 믿어요. 근데 믿는데 문제점은 얘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세요. 이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녹화 날짜를 기준으로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드디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뭐라고 했나요? 파월 의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누군가가. 경기 침체 가능성 있습니까? 네, 배제할 수 없죠. 네, 가능합니다. 이런 말 연준 의장 같은 사람은 신기하기 굉장히 신중한 겁니다. 네. 가능성이 있죠. 이걸 긍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기 머릿속에 70% 이상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한 20, 30%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시장에 혼란을 네.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자체가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기엔 연준 의장으로서는 진짜 말을 조심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얘기했어요. 또 심지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옐런 재무부 장관이 경기 침체 가능성 거의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지 며칠 안 돼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 있다고 인정을 한 거고요. 대통령이 없다고 했는데. 네, 대통령이 없다고 괜찮은 그랬는데 건가? 연임 이제 하니까 이제 배짱인 것 같아요. 나 연임했다 이런 어차피 느낌인데 기간 남아 있으니까. 너무 냉혹하셔. 근데 이제 이 임기가 있으니까 이제 자신감이 이제 붙으셨는지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연준 의장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선 환영할 만한데 하시는 말마다 참 걱정됩니다. 하여튼 근데 문제점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도 이제 미래에 대해서 확언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이렇게 높을 때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왜 이거 반반인 도박인 상황 굳이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주식 다 빼야 되느냐 다 팔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주식 이미 박살 났는데 여기서 매도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인데 사실 빠지려면 3,000대 빠졌어야 되는 거고 사실. 그렇죠. 사실 제가 8개월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미 빼신 분도 사실은 요즘에 댓글 보면서 응원 댓글이 가끔씩 달립니다. 옛날 그 기자님 영상에 댓글이 요즘 많이 달려요. 그 영상이 이제 그때 이제 말 듣고 이제 적용하신 분들은 덕분에 자산을 뭐 지켰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조금 이제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다면 사실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이제 주식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손실이 많이 상한 상태에서 그럼 손절하란 말이냐 아마 굉장히 걱정도 많으실 거고 지금 판단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이걸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요. 다만 저는 기준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를 할 때 항상 그렇듯이 그냥 투자하지 않잖아요. 김 작가님도 뭐 투자를 할 때 설마 내가 나쁘게 봤던 회사에 투자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상하죠 그건. 네, 그렇죠. 좋게 본 회사에 투자를 하셨을 거고요. 그 시각이 변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그 조건들도 변하지 않았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걸 당장 팔아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자산의 상황에 따라 이게 굉장히 달라진다고 보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걸 2년 뒤, 3년 뒤에 돈을 찾아야 된다.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내가 이제 종합소득세를 낼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갖고 투자를 했다. 근데 이미 물려서 큰일 났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 투자 포지션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딘가 용처가 있는 돈이라든가 아니면 뭐 언젠가는 내가 뭘 사기 위해서 뭐 이런 어떤 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다른 대비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런 돈들을 만약에 투자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빚내서 투자하고 있다든가 하기에는 그럼 급한 돈은 투자하면 안 좋죠. 네, 원래부터 사실은 네. 그런 경우엔 투자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돼 있다면 진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새로 바뀐 정보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걸 통해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번 하락장이 정말 이제 V자 반등을 할지 네. 아니면 대세 하락장이라서 뭐 닷컴 버블 때처럼 뭐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락을 보일지는 네. 이 시점에서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어느 쪽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대세 하락장인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눈을 반드시 속이는 현상이 꼭 일어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대공황 때나 닷컴 버블이나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세 번 다 철저하게 이제 조사를 해보면 하락장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면 이 하락한 거의 절반을 반드시 회복합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대공황 때 같은 경우도 첫 번째 하락에서 50%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반등을 50%가 해버립니다. 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왔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걸 제가 이제 지수를 100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00에서 50%가 빠지면 50이 됩니다. 여기서 50%가 오른다는 건 75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대공황 때도 일어났던 일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락폭은 좀 달랐어요. 대공황 때는 50%가 빠졌는데 다른 하락폭은 한 30% 정도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다음에 그 절반치를 다시 회복하니까 이 눈속임 속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그래서 주식을 정리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손절한 타이밍이 보면 항상 그 바닥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공포가 극대화됐을 때 막 투매를 하고 그 투매가 끝나면 일시적인 반등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진짜 찐 반등이어서 V자 반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이 공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못 견디고 막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그 전까지 예를 들어 사람들은 심리가 20% 떨어졌을 때만 해도 나 견딜 수 있어. 난 장기 투자한 거야. 맞아. 근데 이제 30% 떨어졌을 때도 견딜 수도 있고 이게 하락장마다 달라요. 사람들이 광풍이 크면 클수록 견딜 수 있는 그 수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광풍이 있었으면 첫 번째 하락이 항상 큽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견뎌요. 근데 광풍이 없었을 때 보통 한 20-30%만 빠져도 반등하고요.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 광풍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폭이 크기 때문에 견딜 때까지 견디다가 투매를 한다? 그러면 그 투매를 받고 반드시 반등이 옵니다. 그래서 주식을 손절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손절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제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등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심리가 또 뭐냐면 한 10% 20% 올랐을 때는 나 손절했어요. 난 이건 진짜 주식은 영원히 안 해. 라고 했는데 이게 50% 오르면 어떻게 됐냐? 다시 또 그때 사죠. 또 들어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번이 예를 들어서 V자 반등을 할지 아니면 대세 하락장인지 저도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갖다가 다 팔아놓거나 또는 뭐 어떤 방식으로 이거 갖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갖고 주식을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게 되는 순간 제가 보기엔 이 하락장에 어떻게 되느냐? 계좌가 노간한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한 10년짜리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눈을 감고 진짜 편안하게 공포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왜냐하면 여러분 투자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마시고 나의 10년 뒤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포트폴리오는 정말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포트폴리오인가 아니면 내가 돈의 노예가 돼서 미친 듯이 맨날 요 시황 보면서 주가 오늘 1% 떨어졌네 10% 떨어졌네 이러면서 내가 이미 행복을 내 돈에 빼앗긴 것인가 이 점검을 진짜 인생의 장기적인 계획을 놓고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장세가 하락장이든 아니든 여러분들한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떠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계좌에 이제 물린 주식 있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해주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러면 그거를 올랐을 때 그때 좀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 투자 광풍이 크면 클수록 1차 하락폭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 어떤 때는 20% 하락하고 반등하고 어떤 때는 30% 하락하고 반등하고 자 이번에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게 미국의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이 평소에 반등장이 펼쳐졌을 시기가 약간 지났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번에 투자자들의 숫자도 많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번 상승장으로 인해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락이 그만큼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단이 제가 보기엔 이게 시기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불가능한 걸 제안한다고 봅니다. 반등하면 파세요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이 많이 할인하고 있으니 지금 사세요 이런 것들 시점을 잡아서 일종의 정확하게 내가 이걸 사는 시점 파는 시점 이걸 정하는 건 워렌 버핏 같은 투자의 대가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 대응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서 하락을 끝낼지 또는 어느 시점에서 상승을 끝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도한 투자 비중을 유지한 아마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들어갔을 때 안타깝게도 견딜 수 없는 부분들 그 정도로 투자 비중이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점진적으로 적정한 투자 비용 비율이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방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탄 수준을 넘어섰다면 점진적으로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